전쟁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땅에 새겨진 총탄 자국일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쟁이 남긴 희생과 고통이 새로운 다리를 놓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전쟁이라는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과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어떻게 전 세계에 감사를 전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나라로 거듭났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그 땅은 이제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앤 스콧입니다. 저는 영국인이지만 6.25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목소리 속에 담긴 감정,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느껴지는 전쟁의 무게가 조금씩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은 우리 모두를 시험했지. 하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보게 한 시간이기도 했단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건 해피밸리 전투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평화롭고 행복한 곳 같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곳을 지옥의 골짜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적군의 포탄이 끝도 없이 쏟아지고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던 그곳을 해피밸리라니 아이러니하지 않니?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엔 항상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시 영국군의 일원으로 해피밸리에 배치되셨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그곳에 주둔했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포위당했고 물자도 부족했지.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어. 아버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폭발이 멈추기만을 기다렸어. 그 시간이 몇 초였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단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동료들의 죽음이었다고 하셨어요. 내 옆에서 웃던 친구가 바로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이 순간을 회상할 때 달라졌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 전투에서 아버지는 포로로 잡히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동료들과 저항했지만 병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단다. 아버지는 자신을 기다릴 가족과 약속했던 미래를 떠올리며 포로 생활을 견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아버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동료들과 작은 빵 조각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서로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시의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짧게 적힌 글귀가 있었어요. 나는 돌아갈 것이다. 가족에게로, 그리고 자유로 가득한 세상으로.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으셨고 동료애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희망을 간직하셨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오고 싶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야기는 일상의 소음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무게는 점차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그저 반복되는 추억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한참 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수첩과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서 아버지는 돋보기를 들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걸 보려면 안경이 아니라
돋보기가 필요하구나.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의 형, 윌리엄 로리머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메리앤, 언젠가는 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묻힌 그 땅, 내가 한때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곳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거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령과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한국 방문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2019년 봄,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정전협정 기념식에 초청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초청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기억해주는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메리앤,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몸으로는 힘들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루지 못할 꿈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을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아버지와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작은 박스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윌리엄에게 전해줘야 해. 내가 항상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 속에는 전쟁 당시 아버지가 지니고 계셨던 군복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인천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고 공항 곳곳에 걸린 안내문과 환영 문구에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어요. 행사의 중심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묘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은 가족의 한 사람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켜낸 자유와 희생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들어서자 차분한 바람이 잔디 위를 스치며 잔잔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곳의 모든 묘비는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큰아버지의 희생이 단지 우리 가족의 기억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과 연결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와 미래였다. 안내를 해주시던 한국 측 관계자는 공원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며 큰아버지가 안장된 구역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저는 그곳에서 묻힌 모든 이들의 이름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안내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는 2,300명 이상의 참전 용사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죠. 드디어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묘비를 만질 때까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 묘비를 보니 그동안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윌리엄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동료들을 위해 싸우다 생을 마쳤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순간이 떠오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가 주신 작은 군복 배지를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가족들도 참전 용사들의 묘비 앞에서 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고인을 기억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쓴 편지들이 묘비 앞에 놓여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그곳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단지 과거 속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을 만든 영웅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왔어요. 큰아버지께 인사드렸고 아버지께서 주신 배지도 잘 두고 왔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메리앤. 내가 나를 대신해줘서 정말 고맙다. 윌리엄도 분명 기뻐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전쟁 중 폐허가 된 한국을 말씀하시며 그곳은 모든 것이 파괴된 땅이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서울은 마치 시간이 앞서 흐르는 듯한 도시였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초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거리마다 반짝이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도시의 활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도착한 뒤 저는 한국 정부에서 마련한 일정에 따라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쟁의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지킨 자유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자 전쟁 당시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군복과 장비,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특히 영국군과 관련된 전시 공간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곳에는 임진강 전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큰아버지의 부대였던 글로스터셔 연대의 공적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 영상도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싸운 이유는 단지 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 말은 제가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본 후 저는 서울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전통 한옥마을과 고궁이 고층 빌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전쟁 당시 폐허가 되었던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재건되고 번영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옛 문화를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제가 참전용사 후손이라고 하자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참전용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당시 폐허로 변해버린 청계천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하천은 정말 심각했단다. 물이 흐르지 않고 쓰레기가 가득했지. 하지만 지금의 청계천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휴식처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주변의 벤치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지금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버지가 보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아버지께 한국에서의 모든 일을 전해드리기 위해 서둘러 찾아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늘 앉아 계시던 거실 의자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쇠약해 보였지만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메리앤, 잘 다녀왔구나. 한국은 어땠니? 윌리엄의 묘지는 잘 있더냐?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하셨습니다. 준비해둔 사진과 기록들을 꺼내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의 일을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의 묘지는 정말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묘비 주변엔 한국 학생들이 남긴 감사 편지가 있었고요. 제가 큰아버지께 아버지가 주신 배지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큰아버지와 참전 용사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겠지. 윌리엄은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 그날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모든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청계천을 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전쟁 당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곳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어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전시와 감사 연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연회에서 제가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한국인의 후손도 만났어요. 그분이 큰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제가 대신 다녀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메리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윌리엄과 그곳 사람들을 만나줬구나. 내가 이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제가 들려드린 한국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현재 모습에 대해 물으며 마치 그곳을 상상 속에서 여행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2022년 아버지는 92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한국으로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전협정 7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던 2019년의 경험 이후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는 건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초청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감정이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셨던 열망을 떠올리며 저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행사는 서울 중심부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2019년에 봤던 익숙한 풍경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국기를 들고 서 있는 한국의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참전국 가족들. 그들은 마치 70여 년 전의 역사가 현재와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영과 배려는 제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식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희생을 대신 전하고 참전 용사의 후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감동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손에 쥔 원고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원고가 떨렸지만 무대에 서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앤 스콧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며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아버지 토머스 로리머와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임진강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셨고 아버지는 해피밸리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셨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전투와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땅의 미래에 대해 말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셨지만 고령과 건강으로 인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2019년에 이곳을 방문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땅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원고를 내려놓고 손으로 묵직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전해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앤, 네가 본 그 땅이 내가 꿈꾸던 미래다. 내가 가지 못했지만 네가 대신 가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말한 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행사장은 고요했지만 모든 이의 시선이 제게 집중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 묻힌 큰아버지와 제 아버지,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게 된 것은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참전 용사의 가족을 대표해 말하고 싶습니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한국의 감사와 존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친 뒤 홀 안은 몇 초간의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했습니다. 행사 후 저는 다른 참전국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 중 한 영국인 가족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이 나라는 그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들의 말은 제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큰아버지 윌리엄 로리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그곳에 서 있었지만 2019년에 느꼈던 감동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제가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러 다시 왔어요. 당신과 아버지가 지키신 이 땅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여정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도시의 재건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과 희생을 기반으로 한 제도약이었고 그 중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승화시킨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보았던 그들의 다짐, 유엔 기념공원에서 느꼈던 그들의 감사, 그리고 행사장에서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이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 분의 희생이 이 땅에 새겨진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꿈꾸셨던 평화와 희망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제 삶 속에서 한국을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강의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숨죽인 채 한국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이 끝나고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가 경악을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디 스펜서입니다. 흔치 않은 이름이죠? 부모님은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셔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미국인이에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고 국제적인 갈등과 외교 문제, 그리고 군사적 전략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군사와 외교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흥미를 가졌던 분야예요. 늘 뉴스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서로의 힘을 겨루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웠죠. 저는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요 국가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만이 세계에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K-팝 팬이라 저도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언제나 미국, 중국, 러시아였죠. 저는 이 나라들이 세계 군사 질서를 주도하고 방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한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위산업과 군사적 협력을 다루는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군사학과 외교 문제를 다루는 이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던 강의 중 하나였죠. 세계 강대국들의 군사적 전략과 외교적 갈등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같은 수업을 듣는 한 중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저보다 방위산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친구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라며 웃으면서 말했죠. 한국은 그저 아이돌이나 드라마로 조금 유명해진 나라일 뿐이야. 그것도 중국을 베껴서 겨우 유명해진 거지.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거의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야. 방산 시장에서는 아무 존재감도 없어.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문화적인 측면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방위산업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을 방위산업에서 중요한 나라로 여기지 않았던 건 제 고정관념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며칠 전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강의 주제가 한국의 방산 산업과 국제적 협력이었어요.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과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미국의 군사 동맹국 중 하나로 독자적인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교수님이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제 머릿속이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게 된 한국의 군사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 정교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미사일이 지하 벙커 같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동안 한국을 군사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무기나 방산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현무5 미사일이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밀 유도 미사일로 그 파괴력과 정밀도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저는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이 그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수업이 이어지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국제 외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적 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주제는 조금 의외였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었고 전 세계에서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은 먼저 최근에 있었던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논란을 설명하셨어요. 그 대사는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왜 그게 문제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장소라고 설명하셨어요. 그곳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전범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 대사의 행동은 당연히 한국 국민들에게 큰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 후에도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죠.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인데 외국 대사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러한 대사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그 문제는 더 깊은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대사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한국의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국 기업들을 초대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시회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보안 및 방위 기술 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어요.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대표단이 참여했고 168개의 외국 방산 기업들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 사실에 크게 실망했고 이를 SNS에 공개하며 한국 기업들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애가 달았을 거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불참이 단순한 경제적 결정보다는 외교적 갈등과 깊은 연관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같은 기간에 자국에서 방산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었어요. 이 전시회는 한국 방산 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산 수입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방산 전시회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통해 이제는 단순한 소극적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전시회는 365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했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대거 참가해 한국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같은 제품들이 있었고 그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방산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했죠. 한국이 이 전시회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크라이나는 더욱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그저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군사적, 외교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게 되었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자립적인 방산 강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성숙하게 외교적 긴장을 다루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방산 전시회에 불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고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긴장 속에서 한국이 자국 방산 산업에 집중하기로 한 선택은 단순한 불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방산 산업에서 소극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방산 전시회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이 카덱스 전시회를 통해 보여준 성공적인 모습은 단순히 한국 내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강의가 이어질수록 저는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한국의 급성장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카덱스 방산 전시회는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플랫폼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주요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인 나라들은 미국, 영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세계 군사 강국들이었어요. 이들은 전시회에서 열린 수많은 B2B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전시회에서만도 120건 이상의 회의가 열렸으며 그 결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성공입니다. 교수님은 이 두 무기 체계가 유럽 여러 나라, 특히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셨어요.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통해 대규모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방산 전시회는 그저 한국 방산 기술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국의 글로벌 방산 리더십을 확립했어요. 교수님은 특히 카덱스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은 단순히 전통적인 무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쟁을 대비한 첨단 기술에까지 확대되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드론, AI 기반 전술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까지 방산 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카덱스에서는 이와 같은 미래 전쟁 기술들이 대거 소개되었고, 이는 단순히 현재의 전쟁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양상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강국을 넘어 미래 전쟁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카덱스가 끝난 후에도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여러 나라들의 요청이 이어졌다고 해요. 교수님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러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자립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그저 참여자가 아닌 주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방산 시장을 더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이제 방산 산업의 주요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방산 기술 수출을 넘어서 국가 간의 방산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도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방산 산업에서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점은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무기 시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쟁에 대비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카덱스에서 선보인 AI 기반 드론,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한국이 미래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이러한 미래 기술들은 그저 실험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한국이 사이버전과 무인 전투 기술을 중요한 방산 전략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가올 전쟁의 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전통적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대비한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한국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방산 산업을 통해 여러 국가들과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교수님은 한국이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번 전시회에서 양국 간의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산업을 통해 단순한 군사적 기술뿐만 아니라 외교적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미래 전쟁까지 대비하며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적, 외교적 강대국으로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죠.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건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방산 산업에 제대로 연계시킨 덕분이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성장을 군사적 자립으로 연결시키면서 이제는 자국의 방산 산업을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기술력을 계속 키워가며 자립적인 방산 강국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수출하면서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교수님은 한국이 가진 외교적 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기술력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 이해관계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맺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방산 기술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와의 긴장도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겠죠.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국은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로 인식했습니다. 한국에게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는 민감한 주제였고 그 대사가 감히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한국은 우크라이나 방산 전시회에 단 한 기업도 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자신의 외교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부당한 외교적 처사를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적인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은 오히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 스마트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방산 산업을 키우고 그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략적 판단을 통해 외교적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강대국에도 뒤처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그저 문화적 영향력만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방산 기술력과 외교적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강대국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기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주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국이 보여준 성장과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립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그들이 가진 방산 기술력과 외교적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나라와 협력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 더 이상 단순한 문화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한국은 그 이상의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나라로 자리매김했음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만이 세계 무대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진 거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저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들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산업 성장 과정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국가 안보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강국들의 역할과 영향력도 주목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더불어 이번 경험은 제게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실제 역량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었죠. 이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매우 위험한 태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수업은 제게 단순히 한국과의 방산 산업에 대한 지식을 넘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새로운 강국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생각이에요.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제관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